정부가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하면은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단 일반 소비자가 몇 보루씩 사놓는 것은 사재기로 보지 않는 게 법과 고시의 해석입니다. 담배값이 인상됐던 1997년과 2004년 전국에서 매점 매석이 벌어진 바 있고 인상 시기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고시를 시행하는 거라고 담배 제조사는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담배값을 4,500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9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지금 마이크 상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옆좌석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새정치연합의 이상돈 비대위원장 논란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이 진보와 보수 투톱 비대위원장 체제를 언급했죠. 네.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 오전 그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과 확장이라는 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많은 분을 접촉했다. 진보 그리고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박 위원장은 이를 전제로 이 비대위원장직 즉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과 이 원내대표직을 분리해서 이 자신은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원내대표 역할만 맡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박 위원장이 내세운 투톱 가운데 이상돈 교수가 아닌 다른 한 명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부터 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대체 안 교수는 어떤 인물입니까? 안경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개혁 진영의 학자로 꼽힙니다. 예. 2009년에는 이 기억하실 텐데 이명박 정부의 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발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당연히 가까웠고 특히 이 문재인 의원하고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경환 교수 영입 작업에는 문재인 의원도 좀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안경환 교수도 이상돈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전제로 이 조건부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하루 내내 살펴보면은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외부 비대위원장 논란의 초점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 박 위원장이 어제 이 특정 인사를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막상. 예. 외부 인사 얘기를 꺼내면서 이상돈 교수 얘기가 불거졌고 이 교수 본인이 이 제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사실 박 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 투톱 비대위원장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상돈 교수 한 명한테로만 초점이 맞춰져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다른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 위원장이 이상돈 단독 카드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급하게 안경환 투톱 카드를 내밀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죠. 네. 광화문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고 관련해 단식 중이죠. 예. 정청래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급히 국회 정론관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도 없이 바로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이상돈 카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경환 교수를 공동으로 영입하려는 술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박 위원장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예. 원래부터 공동 영입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박영선 위원장의 말을 안 믿는 거죠.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서 이 이상돈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당 대선 후보, 즉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팽당하고 박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 정 의원은 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인들 이 교수가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동이든 단독이든 이상돈 교수는 안 된다. 만약 이상돈 교수가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단식을 박영선 퇴진 단식으로 바꿀 것이고 당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청래 의원이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상돈 교수를 향해서 한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이 교수를 향해서 이 교수에게 잘 부탁드린다. 처신 잘하시라. 예.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시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는 이상돈 교수가 발 뻗을 자리가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 의원이 이상돈 카드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전했다는데 네, 뭐라고 합니까? 이상돈 카드에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 중도그룹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사실 조금씩 언론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다. 반대 성명에 서명한 의원이 54명일 뿐 서명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네, 말씀 중간중간에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박영선 위원장을 향해 정 의원의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낸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데 네. 정 의원은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는데 누구보다도 적극 지원하고 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 의원도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그리고 이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중에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또 이 박영선 위원장에 대해 남아있던 당 소속 의원들의 온정적 기대마저 다 사라졌다.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새정치연합이 외연을 확장하고 어느 정도 중도 노선을 좀 감싸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다.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이 박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을 위해 뛰었던 일이 심히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망감이 크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원외 중진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동영 상임고문이 한마디 보태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장하고 또 문화방송 동료 출신인데 예. 정동영 고문도 한마디 보태면서 이상돈 카드 철회를 박 위원장한테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 것은 당원과 당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신란했습니다. 예. 정 고문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고 어찌됐건 이 교수는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보수 진영에 기여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 자체로 뭐 이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제1야당의 당대표로 영입한다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우리 당은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정당이요라고 전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당내 비판을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안경환, 이상돈 이 두 사람의 비대위원장 입성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이상돈 교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돈 교수 본인부터가 이 당내에서 그렇게 반발하면 나도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수락해봐야 제대로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경환 교수의 경우 이상돈 교수가 어떻게 결정하고 또 당내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거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될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오전에 그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이에 관해서 따로 기자들 만나서 몇 마디 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박영선 위원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현재 내정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좀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돈 교수 때문에 이 당 추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파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살펴보니까 야당과의 대화와 국회의장 비쟁점 법안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새정치연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이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예. 정의와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본회의 이 계류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글쎄 여기 어느 국회 회기 때 이렇게 정당이 의장한테 직권상정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이번 주말까지 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 의장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정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두 가지를 명확히 했다. 2차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보류하겠다는 뜻인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고 이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또 오늘이나 내일까지 박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대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함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 같은 회의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의 상정을 문서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여야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일단 여야의 합의에 따른 의사일정 정상화 쪽에 무게를 두고 나름대로 젠걸음을 걷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연석회의 자리에서 오히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그 직권상정 압박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는 나온 게 없습니까?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명히 다른 목소리는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곧잘 내는 의원 하면은 김용태 의원 정도, 예.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 정도 떠올리실 텐데 그렇지 않고 황영철 의원이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강원도 홍천 등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인데 황 의원은 이 한미 FTA 국회 표결 때 지역구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기권도 아니고 반대였습니다. 예. 오늘 MBC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는데 야당이 직권상정 처리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직권상정 요구를 하면 국회는 더 파행될 수밖에 없다.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가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1심 판결 뉴스에서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이 됐지만은 선거법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번 판결을 두고서 박근혜 정권의 BBK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근혜 정권의 BBK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를 더 부추기는 상황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0%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항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판했는데요. 노 전 의원은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대법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차라리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낫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지록위마라는 말은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아부해서 출세하려는 속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 부장 판사는 또 집행유예 선고 후에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에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예. 그는 또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한 뒤에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 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라고 물은 뒤에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범균 부장판사를 질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이 글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해당 글 전체를 직권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 비난 여론,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관련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이 부분인데요. 예.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모두를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1심 재판의 공소장을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라면서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소장을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바꿔서 항소하면 선거법 부분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고려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예. 즉 재판부가 선거법 85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86조를 분명히 의식했고 선거법 86조에는 해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소된 85조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86조로 바꿔서 항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해석에 따른 이렇게 또 분석이 또 달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파장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추석이 지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여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예,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추석을 지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존의 여야 재합의안을 깨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어제와 그제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가족이 반대함으로 기존의 여야 재합의안을 깨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54.8%, 합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은 41.5%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월 26일과 27일 실시했던 1차 조사와 비교하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51.5%에서 54.8%로 3.3%포인트 높아진 반면에 기존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46.1%에서 41.5%로 4.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이것을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역시 47%로 1차 조사 때보다 조금 높아졌고 3자 협의체에 반대하는 답변은 50%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0.9%, 유가족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4.7%였고요. 표본 오차는 95%의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여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배 안전장치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과 우련통운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8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침몰 당시에 조타기를 잡았던 조타수 조모 씨의 진술조서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는데요. 조 씨는 조타기를 원위치 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배의 양옆에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 조 씨가 말하는 날개는 스테빌라이저, 배의 흔들림을 감소시켜주는 안정장치인데요. 즉 스테빌라이저에 뭔가가 걸려서 조타기 조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타수 박모 씨는 날개에 힘이 세지 않다며 그물 같은 데 한 번씩 걸리면 휘어지기도 한다, 스테빌라이저가 힘을 많이 받는 물체가 아니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타수 조 씨는 날개에 뭔가 걸려서 조타 조작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인 반면에 박 씨는 무언가에 걸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혀서 세월호 2명의 조타수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담배 사재기를 시도하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서 최고 5천만 원의 벌금 부과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 매석하는 제조 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게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오늘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의 대량 구매는 이번 고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게 되면 고시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담배 사재기를 시도하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담배값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오는 15일에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또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 방향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년에서 20년간 묶여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우선 전국 시, 군구에 따라서 1인당 2,000원에서 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고요.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1991년 이후에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도 개편될 예정인데요. 예.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로 설정된 제한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 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이제 대폭 인상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이 경북 청도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 돌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경찰청이 이 서장을 그래서 직위 해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북 청도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현희 청도서장은 추석 연휴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6명에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 서장은 7월 청도서장으로 부임한 후 약 2년간 진행되어온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로 할머니들의 생계가 어렵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한전 대구경북지사장에게 할머니들의 치료비 지급을 제안했고 1,100만 원을 받아서 나눠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준 것이다 라는 해명인데요. 예. 하지만 이 돈봉투 겉면에는 청도경찰서장 이현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감찰 요원들을 투입해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에게 돈봉투를 돌린 행위는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경찰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해 신속히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며 예. 철저한 감찰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는 16일에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미는 오는 16일 제6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KIDD, 키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고위급 회의에는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고위급 회의에서 적절한 전자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은 당초 2015년 말 전환키로 했던 전자권 전환 시기를 5년에서 7년 정도 연기하자는 입장인데요. 한미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17일부터 18일까지 키드 본회의를 개최하며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는 19일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막을 하는데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공식 개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아시아드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김영수 조직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촌식을 열었습니다. 인천시 9월 보금자리 주택을 사용하는 선수촌은 아파트 22개 동 2220실로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촌에는 식당, 선수 서비스센터, 의료센터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수촌에는 21개국의 450여 명의 선수들이 입촌해 있고요. 오늘 이라크 선수단 등 350여 명의 선수들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먼저 입촌한 선수단은 건물 바깥에 자국 국기를 내걸어 선수단 입촌을 알렸습니다. 조직위는 편리하고 쾌적한 선수촌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다음 주 금요일에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월 4일까지 45개국 1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게으름에서 탈출님께서 안현필 기자다라고 하셨는데 안은필 기자입니다. 예, 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 최동우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 스포츠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역시 이 축구 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을 들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슈틸리케 감독의 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그리고 이 슈틸리케 감독을 보면서 이 한국 축구계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경기를 이제 뭐 쭉 살펴보시고 지켜보셨을 텐데, 예. 예. 슈틸리케 감독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좀 믿음이 좀 가는 스타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8일에 입국해서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3박 4일 동안 짧게 한국에 머무르다가 갔거든요. 이게 소프트 랜딩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8일에 우루과이전,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K리그 경기를 슈틸리케 감독이 지켜봤는데, 예. 아주 그 이후에 나온 슈틸리케 감독의 언행을 보게 되면은 이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라는 이 믿음직한 인상을 남겼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슈틸리케 감독이 과연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느냐, 이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독일 축구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살펴보고 한국과 독일의 장점을 공유하겠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예, 예. 이 독일 축구 또 이 슈틸리케식 축구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축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뭐 나름 이 고수의 이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슈틸리케 감독이 큰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이 크게 떠벌리지 않고서 이 한국과 한국 축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 진지한 자세 그리고 이 나름의 철학과 이 소신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근데 슈틸리케 감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슈틸리케 감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신이 있는데 예.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틸리케 감독 정도로 이 해외에서 감독으로 초빙할 정도의 감독 정도가 되면은 우선은 이 자기 철학과 자기 축구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 특정한 스타일의 축구, 뭐 스페인의 티키타카나 아니면 독일식의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인식의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전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팀을 해외 팀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해외 팀의 특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지도해 나가는 이런 이 굉장히 유연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굉장히 그 유연한 면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굉장한 고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축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 우루과이하고 우리가 평가전을 치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한국 축구팀이 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고요? 예,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었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희망이 없었다면은 예,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아마 이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을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이 축구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실력을 평가할 단계로 우리 선수들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 축구의 저력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과 이 지식을 적용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을 맡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는 있죠. 예. 그동안 쭉 이제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게 될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좀 돌아와서 슈틸리케 감독이 돌아간 곳이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 마드리드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근데 독일 스페인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 마드리드하고 스페인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이 그 독일의 스포츠 매체이거든요. 예. 스포르트 아인츠라는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77년에 당시에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이 당시로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팀이었습니다. 이 예. 뮌헨 글라트바흐라는 팀에서 뛰다가 77년에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도 이적을 했거든요. 예. 스페인에서 8년을 뛰고 난 뒤에 스위스로 옮겨서 이 선수로 뛰다가 은퇴를 하고 곧바로 스위스에서 이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 70년대 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 최전성기에 독일 선수가 독일에서 뛰다가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 팀으로 이적한 것을 보고서 이 독일 축구계에서는 일종의 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표현대로 한다면은 당시에 자신이 그 탈영병으로 간주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예. 이제 물론 그 후에 독일 유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지만 이 슈틸리케 감독으로서는 그 당시 어떤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보다는 이 자신이 선수 생활을 했던 마드리드에서 더 편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슈틸리케 감독이 지난 8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지켜봤고요. 또 K리그 네. 경기도 지켜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독이 본 한국 축구, 우리 축구는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 같아요. 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루과이 평가전 직후에는 이 한국 대표팀이 살아있는 팀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 예. K리그 경기를 보고 난 뒤에는 이 한국 축구의 경기장 분위기, 서포터스의 열기가 굉장히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보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면이 이 수원 삼성하고 울산 현대의 K리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K리그를 처음 봤다. 그 선수를 조금씩 현재는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솔직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 현상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 한 경기에서 한 번 잘한 선수를 두고서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은 뭐 또 이 슈틸리케 감독 누구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기사 쓰기에 딱 이 좋은 소재이긴 한데 예. 뭐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경기 보고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뜻에서 이 슈틸리케 감독도 신중하게 이 자신의 능력을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이 접근하는 자세였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슈틸리케 감독이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것은 또 의미로 보자면은 한국 축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감독의 역할도 중요한데 물론 감독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이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감독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는 없겠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어떻게 슈틸리케 감독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저는 이 4년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그동안 지켜지지가 않았었죠. 이 4년 임기가 보장이 돼야지 이 자신의 그 소신대로 팀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임기 보장이 불안해지면은 한 경기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한 경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팀을 만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알려진 선수, 유명한 선수를 기용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에만 몰두하게 되고요. 예. 특히 또 이 4년 임기 보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선발이나 기용에 관해서 이 협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한 경기에 집착해서 슈틸리케 감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슈틸리케 감독이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가 얘기했던 그 자신의 그 팀 컬러를 갖춰 나가고 있는지 이런 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4년 임기를 보장하고 또 감독의 전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있었었죠. 예. 지금까지의 그 축구협회의 행정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4년 임기 보장하고 이 감독의 전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 월드컵만 보더라도 이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3명의 감독이 바뀌었고요. 예. 특히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협회가 대표 선수 선발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까지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이 조광래 스타일이든 뭐 슈틸리케 스타일이든 간에 어떤 감독이든지 간에 그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을 해야지 월드컵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협회가 이 선수 저 선수 뭐 기용해라 선발해라 이렇게 간섭하게 되면은 감독 자신이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감독이 지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압박을 받게 되거나 또 언론의 그 매체를 보게 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전을 한번 치르고 나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기 보장이라는 것과 감독 권한 보장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당연한 것인데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표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도 비롯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여론에 떠밀려서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이 감독을 바꾸고 경질을 해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대표팀 감독의 자리가 이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이 감독들도 여론에 떠밀려서 자신의 그 스타일대로 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정 선수와의 갈등 관계나 아니면은 특정 선수를 너무 편애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대표팀 주변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내는 것이 성적으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축구협회의 대표팀 관리 그리고 이 밀실의 행정 이런 것들을 고쳐내는 것이 한국 축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근데 아무튼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24일 날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식 감독 취임은 10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미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슈틸리케 감독이 어제 스페인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지난 8일 입국해서 어제 출국했으니까 이 3박 4일 동안 이 짧게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스페인 마드리드로 돌아가고 나서 신변을 정리한 뒤에 24일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부인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를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드리드로 돌아간 것은 이 한국에서 머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24일 귀국한 뒤에 이제 곧바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고요. 10월 1일에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일단 향후 일정을 쫙 소개해 주셨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감독이 바뀌면 대표팀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활약할지도 궁금해지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하면서 우리 한국 축구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이 지난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을 두고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너무 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렸다. 때문에 이 경험이 좀 많고 노련한 선수들의 보강이 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또 이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 대표팀이 뭐 사실 국내파다 해외파다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K리거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이 K리거와 23세 이하 선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슈틸리케 감독이 이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K리그가 발전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K리거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다양한 그 기회의 문이 열리면서 폭이 좀 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팀 선수 가운데서 기성용 선수는 확실히 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 평가전을 거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 주축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제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사실 그 지난해에 SNS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왼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이 안티 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기성용 선수. 자, 그런데 이 축구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축구 하나는 잘하는 선수다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틀리지는 않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대표팀에서 기성용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왔는데,
이 베네수엘라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고요. 또 이 우루과이전에서는 이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오고 가면서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선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전 지켜보고 난 뒤에 슈틸리케 감독이 기성용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국 축구의 대세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팀에서 공수를 조율하고 팀을 리드한다는 점에서는 이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이 기성용 선수가 좀 더 이 멘탈적으로 좀 더 이 성숙해져야지 대표팀에 더 힘을 보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강하게 무장이 돼야 된다. 강하게 무장이 된다는 얘기도 맞고요. 예. 좀 더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 성숙해진다는 얘기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배려하고 팀 전체를 생각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때로는 자기가 희생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성숙미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도 이제 궁금한데, 신태용 코치가 새롭게 합류했네요. 예, 이 대표팀 코치가 일단은 외국인 코치 1명, 그리고 국내 코치 3명으로 간다는 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예. 외국인 코치는 이미 이 슈틸리케 감독이 언급했던 코치인데요.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카를로스 아르모아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 카를로스 아르모아 코치가 올해 나이가 65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이 코치가 이 감독보다 한 단계 낮은 직위, 이런 서열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코치가 감독보다 한 단계 낮은 직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전문 직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이 골키퍼면 골키퍼와 같이 한 분야만 깊게 파가지고 이 전문 직종으로서 코치직을 한다는 얘기인데, 때문에 감독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카를로스 아르모아 코치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전문 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코치로 신태용, 박건아, 김봉수 골키퍼 코치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박건아, 김봉수 코치는 이전에 그 홍명보 감독 시절에도 대표팀 코치를 역임을 했었고요. 이 신태용 코치가 새로 합류를 하게 된 건데, 이 신태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시절 때 이 성남 일화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였었고요. 이 코치와 감독 생활도 성남 일화에서 했는데, 이 국가대표 경력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돼서 이 대표팀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제는 또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도착을 했고, 준비 상황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예. 경기장 설비의 안전 문제, 그리고 급하게 쫓겨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일단 그 미봉책이기는 하지만은 대응은 조직위하고 인천시하고 개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대응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워낙 이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막상 이 개막이 되고 나면은 대회 운영 자체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뵙겠습니다.